네, 저는 이 북한 연구 전문가고요. 특히 체제 전문가예요. 북한 체제 그 시스템하고 당, 뭐 국가기구, 그다음에 북한 이 제도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 예,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제 이 북한 뭐 제도나 사람이나 집단이나 여러 연구를 좀 하게 됐고, 이 사회라는 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사회는 사회 안에 정치가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 중에서도 저는 이제 북한 사회의 지금 최근 변화, 구체적으로 2010년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들을 쭉 볼 때 가장 중요한 변화 지점이 이제 세대. 이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젠더 문제하고 북한에서도 지금 여성들의 이 남녀 간의 그런 이렇게 이 성적인 역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목소리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청년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노년층이나 장년층하고 의식 구조나 행동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식의 이제 큰 변화 지점으로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세대 간의 격차, 젊은 층들, 특히 이제 30대 중반 이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김정은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정은이 84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30대 초중반 됐잖아요. 이 이전에 이제 그 세대들의 이 의식이나 삶하고 지금 이전 세대랑 완전히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대하고 남성 여성별의 이제 이런 젠더의 문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면 가장 좀 극명하게 이제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했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보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제 시간에 좀 시작했기 때문에 1시간 내로 하고 질의응답을 좀 많이,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해서 강의는 좀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북한 사회 변화를 보는 거는, 제가 북한 연구를 한 게 1990년대부터 쭉 연구를 하면서 지금 이제 가장 드러나는 게 이제 이 세대의 변화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이 시장화나 그다음에 이제 이 출산 문제, 이혼 문제, 그다음에 결혼 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제가 이제 북한 연구를 하고 이제 있는 곳이 통일연구원이다 보니까 이제 각종 이제 공식 비공식적인 추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 조사에서 이제 뭐 300명 이상씩 매년 거의 만나는데, 이 탈북민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변화들을 좀 확인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년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 세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2000년 후에 이제 시장이 거의 이제 이 2002년 7.1경제 개선 조치라고 해서 북한이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나서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시장이 이제 장마당이 합법화된 이후에, 그런 때 당연히 시장이 있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기면서 유아시기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가 지금 북한의 청년 세대거든요. 이 청년 세대의 특징,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제 개인의 행복 추구를 되게 우선시하죠. 뭐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똑같이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내 자신의 욕망, 욕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이 시장 발달과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시장화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라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장의 성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배급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다 주어진 옷, 주어진 식량, 이미 위에서 주는 것들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장이 다른 건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아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주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 한정된 자신의 재화, 돈이나 뭐 재화를 가지고 이 물건들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정부에서 주는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 옷을 자기가 선택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발달하게 되고 선택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택에 대한 거는 뭐냐면 욕망이에요. 이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결국 자본주의의 경쟁 속에서 이 패배했던 이유의 결정적인 거는
이 시장이 갖고 있는 욕망을 사회주의자들이 계속 통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가. 이걸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욕망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폭발력을 이 어느 정도 이제 간과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욕망의 대상이 이 현실 사회주의 소비에트나 이런 데는 이제 관료들부터 나타난 거죠. 자신의 이제 부를 채우거나 이런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화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갖고 싶다는 욕망과 이런 게 이렇게 키워진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개인주의나 물질주의가 상당히 강해요. 이들은 해외 정보에 민감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미 이제 옛날에 뭐 CDR, 뭐 USB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핸드폰도 많이 공급이 됐고 북한산 핸드폰이 계속 버전업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이제 US 칩, 그 칩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용량의 그 한국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나 뭐 노래나 이런 걸 다운받아서 보기 때문에 그건 또 감추기가 쉽기 때문에 걸리지를 않거든요. 잘. 요만하기 때문에 그 칩은. 그래서 이러면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심, 뭐 이런 친화성 이런 게 높은 세대이죠. 근데 이제 이들을 주목하는 게 그렇다고 이들이 뭐 무한정하게 체제를 반대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좀 뭐와 같이 보냐면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20대 이하가 보수적인 흐름 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라고 나누지 않는 거, 현 정권이 진보를 기치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오히려 젊은 층이 더 강해요. 이거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경향이에요. 신나치나 뭐 이런. 그래서 이 새로운 독재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한참 정치학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독재 체제가 2000년, 2010년 이후에 더 전 세계적으로 증대됐어요. 독재 체제가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차라리 민주주의보다 독재를 원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이 욕도 먹고 이랬지만 민주주의를 젊은 층들은 나쁜 말로 인식을 해요.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보면 이들이 실제로 그 장년층보다 오히려 그 부모 세대보다 이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 서베이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종의 좀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이 이 어떤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막 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의 가치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걸 또 줬기 때문에 그렇고, 정책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청룡중시 정책을 했거든요. 청룡중시 정책. 그다음에 부패 간부들 고위직 숙청할 때 모든 거에 부패가 다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패한 간부들에 대한, 왜냐하면 북한 같은 이제 독재 체제의 특징은 이 수령은 별로 눈에 안 보여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이 수령의 지시를 했건 아니면 그 상류층의 지시를 했건 간에 지시를 집행하는 행정간부나 뭐 당간부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상당히 이 자신에게 폭력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또 이들은 다 먹고 살만하게 또 이 국가에서 그 보장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 정권이 치면서 김정은 정권이 숙청할 때 다 부패 문제를 거론하면서 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기대감이 컸죠. 이거는 중국도 그랬잖아요. 중국도 지금은 이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지만 초기에 그냥 부패 척결 이러면서 이제 기치로 나왔을 때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게 환호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보여주기식 사업이 김정은이 이제 평양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연합뉴스나 뭐 이게 이런데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이제 북한 평양 찍은 사진들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죠. 거의 이제 중국의 상하이나 뭐 이런 해안 도시들, 단둥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기술을 배워갖고 와서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이 되게 화려해요. 색깔도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가까이서 보면 조잡스럽긴 한데 멀리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해요. 멀리서 이걸 이렇게 다 조명이나 이런 막 100층짜리 건물 짓고 막 이런다고 막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건설 사업이나 이런 걸 또 가장 지지한 게 오히려 또 이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중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 북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기도 하고 무책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되게 저돌적이고 뭐 이런 에너지가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면 되고, 이들하고 이제 상당히 다른 이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이 중장년층 세대의 특징, 북한의 중장년층 세대는 쉽게 보면 부모 세대죠. 우리 부모 세대는 기본적으로는 책임감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이들은 고난의 행군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기나 이런 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생활력이나 생존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 다음에 체제에 대한 불만도 훨씬 많아요. 이 젊은 층보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청년보다 훨씬 이 높고, 또 이제 거기다 시장화가 막 되면서 북한이 이 계층 간 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최고다. 그래서 막 이 돈의 맛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변한 걸 보면서 이 현 정권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렇다고 개혁 개방을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정권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이런 세대고, 또 이들이 이제 청년 세대들이 세계 자유지향적이면서 또 이제 무책임하다, 이런 무책임하면서 호전성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세대 갈등, 북한도 이제 이런 세대 갈등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청년 세대의 이제 변화로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연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 세대는 기본적으로 자유연애가 상당히 증대했죠. 뭐 기본적으로 이 김정은의 통치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레이드 버스터를 해서 이제 공개화된 정치. 이전에 이제 김일성이나 그 다음에 김정일은 자신의 와이프를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 수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효류여야 되기 때문에 가족 이런 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가족 자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김정은 같은 경우 이제 해외에서 생활도 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그 자신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이 레이디 퍼스트인 리설주를 이렇게 동반하면서 되게 막 이 선풍적인 어떤 그런 언론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의상 같은 것도 다 그 샤넬식 그 뭐 의상을 입고 되게 세련되게 나오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사로 이제 이 부부 동반하면서도 되게 이제 그 해외 정상의 그 부부 모습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도 북한 젊은이들도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도 받죠. 나도 이런 최고 지도자 부부처럼 좀 세련되고 당당하고 뭐 이렇게 좀 살고 싶다. 뭐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제 자유연애가 좀 증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김정일 시대에는 그 인민보안성, 우리 이제 경찰에 해당되는 이 성원들이 그 풍기 문란에 대한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원 이런 데서 뭐 이 남녀 간에 이렇게 막 그 어깨 동무를 한다거나 뭐 서로 이러고 다니면 그거 다 단속했거든요. 옷이나 두발도 다 단속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김정일 시대에는 이 뭐 이렇게 모란봉 공원 같은 데에서 남자가 여자를 업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이 여자 무릎에 남자가 누워 있거나, 뭐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다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터치를 별 안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 중시 정책을 하면서 그런 자유의 흐름을 김정은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걸 너무 단속하지 말라고. 이런 거에 영향도 있고, 젊은이들도 이런 이제 좀 더 자유롭고 좀 개방적인 연애를 하고 싶은 그런 흐름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호 배우자 조건 자체도 이제 결혼의 조건도 이제 확 바뀌죠. 일단 미혼 남녀들이 선호하는 배우자 조건의 1순위는 이제 둘 다 경제력이에요. 이 경제력은 오히려 그 여성에게 더 중요해요.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경제력을 더 많이 봅니다. 왜냐면 북한의 그 일상 경제를 책임지는 게 여자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이게 이제 뒤에도 좀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남자건 여자건 이제 경제력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정치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나 집안은 중요하고, 좀 이전과 많이 다른 게 3순위인데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는 겁니다. 이건 특히 이제 이 북한도 지금 이렇게 이 연상연하 커플에서 그 아이도 있고 이래도 경제력을 갖춘, 왜냐하면 시장 경제를 여성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돈 있는 이제 여성들이 얘가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자기보다 어리거나 또는 뭐 나이가 많더라도. 왜냐하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의무 군역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갔다 오면 이제 아주 빨라야 27. 그럼 뭐 보통 이제 30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당원이라도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은 한 5년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15년 정도 이게 보통 군대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그 이제 시장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 하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돈은 없어도 얘를 대학을 자기가 이 뒷바라지를 해서 가려서 뭔가 이 한 자리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 발전 가능성을 보고 결혼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하고 많이 좀 다른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보면 특히 이제 여성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북한의 시장 경제라는 게 이제 형성되는 그 기본 틀이 이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 이제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 시기에 이제 암 시장이 나오듯이 왜냐하면 이 부족의 경제였기 때문에 계획 경제자 갖고 있었던 이제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이 80년대부터 이 체제 내부의 이제 문제, 계획 경제 모순이 많이 드러났죠. 전세적으로 다 그랬고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도 80년대 이 초중반부터 완전히 그 문제가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없고 이때 이제 정권이 원래 시작은 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80년대 본격화된 게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애가 있는 여자들 원래는 이제 이 북한의 전통적인 여성 정책은 이 혁명적 어머니 그다음에 혁신적 노동자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노동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70년대 말부터 이 기업소나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이들에게 다 배급을 줘야 되잖아요. 이 배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애가 둘 이상인 이제 어머니들은 이 직장을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정리해고를 먼저 여성들은 한 거죠. 이제 특히 그 기혼 여성들 정리해고를 하면서 그러면 집에서 이제 기혼 여성들이 그냥 노는 거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간의 작업반을 하게 했어요. 김일성 시대부터. 그래서 이제 왜 공장이나 아니면 뭐 이 작업반에서 나오는 이제 각종 이제 이렇게 자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버려지는 자원들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 때 이제 뭐 한 그 작업반별로 다른데 70%는 그 만든 사람이 가지고 30% 정도는 이 원래 그 자원을 대줬던 공장이나 기업소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암시장이나 농민시장 처음에 농민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옷, 뭐 신발, 그다음에 뭐 학용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에 원래 전통적으로 농민시장이 있었거든요. 농민들이 5일장 하는 건 거기에 이제 공업품이 이제 판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의 작업반에서 만들어진 거. 그게 이제 1984년에 김정일이 합법화를 합니다. 그게 8.4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독려를 해요. 간의 작업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 생활비에 보태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북한 여성들이 이제 먼저 어머니들이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돈 맛을 조금씩 알게 됐고 농민시장에서 이런 거 팔거나 아니면 거래하게 되거나 식량을 받거나 이러면서 이제 북한의 암시장이 형성하는데 한 축을 담당을 했죠. 이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이제 90년대 됐는데 일단 이 북한의 여성과 남성의 이제 생활 방식과 의식 변화 중에서 특히 여성의 변화가 남성보다 상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나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축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체제가 여전히 이 가부장적인 그런 이 제도화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군부 중심 사회이고 뭐 그다음에 절대 권력인 수령이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바뀌지 않는데 이 북한이 이제 아래로부터의 시장 경제나 정보화 이런 게 진전되면서 여성들의 의식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근데 그 변화의 추동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이었어요. 국가 정책 즉 여성들이 일상생활이나 경제, 생활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 정책이 한 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 환경의 변화죠. 시장 경제나 아니면 이 배급제 단절로 인한 이러면서 이 변화되는데 이 변화의 양상은 아까 봤던 데이트, 그 다음에 결혼, 출산, 이혼 이런 전체 생애 과정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히 이제 3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가 하고 이제 이 성인들 사회에서의 문화도 변화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북한 사회 정책, 중요한 정책은 원래 그 성군 정치 하면서부터 딱 완전히 갈라졌죠, 더. 이 성군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했지만 지금도 북한은 이 군사 사업을 앞장서서 하는 거죠. 지금 그때는 군대가 나서서 했다면 지금은 당에 나서서 이제 군사 사업을 하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군사주도 사업이 체제거든요. 이 체제다 보니까 이런 체제는 항상 전쟁을 대비하는 체제예요. 이 전쟁을 대비하는 체제에서 국가 중앙은 이 어떻게 이제 인력, 사람이나 공간을 활용을 하냐면 이건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전쟁을 어떻게 국가가 관리하는가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방과 후방입니다. 딱 나눠지는 거는. 전쟁을 항상 대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전방은 누가 책임지냐? 전투 요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주 전투 요원은 아무래도 남성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 요원들은, 이 남성들은 이 전방을 책임지는 전사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 이 전방이 제대로 이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일상생활 용품을 대거나 식량을 대거나 뭐 이걸 이 후방에서 이 물자를 대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후방은 누가? 그 역할 여성이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딱 역할이 딱 명확해졌어요. 전방은 남성들이. 그래서 체제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남성의 역할이고 두 번째, 사회나 경제를 책임지는, 후방을 책임지는 여성 어머니의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딱 역할을 짓다 보니까 이 북한의 이제 배급제가 서서히 끊기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 활동이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이래도 이건 다 후방인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여성이. 그러니까 시장, 이 장마당을 북한이 이제 정권이 허용을 해도 이제 시기에 따라 뭐 문을 닫거나 열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래 남성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특히 세대주가. 노인이나 들어가는 거였고, 다 여성들이 가서 이 활동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나 거래, 돈놀이, 각종 뭐 금융업도 여성들이 하게 한 거죠. 그런 걸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북한 체제가 이 30년간을 버틴 거예요. 그렇게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약 30년을 버텼는데 근데 이제 어떤 체제를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까 한국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 그럼 이제 우리가 전쟁 발발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집단은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이야. 근데 발발하지 않고 막 30년, 몇십 년 가. 그러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고여있으니까. 이 순환되지가 않으니까 계속 장군이 늘어나고 장군의 권력은 더 커지고 막 이러니까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장군이 많거든요. 근데 북한은 더 많아요, 장군들이. 평생을 보장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내에서 관료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을 해야 돼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더 하죠. 그러니까 사업을 다 해요, 사업을. 먹는 문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군산복합체, 생활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군인들의 생활.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제 점점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 활력이 없는 거죠. 그 집단의 목적은 전쟁인데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제 계속 썩고다 보면 각종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위직들은 거기에 이제 간부급은 부정부패 하겠지만 일반 병사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점점. 창의성이 점점 사라지고 무력화되고 명령이 있어도 안 하고 있으면 거의 하는 척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때 이제 제가 이제 사회주의 체제 연구하면서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우리 선배가 이제 군대 장교 출신 선배가 현실 사회주의 연구하면서 자기가 지금 한국의 군대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또 군대 내에서 한번 하려고 그러면 다 그 시스템 내에서 되는 것, 완전한 이게 명령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군대가. 그 내부에 다양한 시스템들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던데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어요. 북한의 사회가 그래요. 겉으로 보면 막 경고하고 뭐 수령을 위해서 막 충성을 하는 막 그 일사불란한 체제 같은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을 하고 또 자기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무력하게 빠져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역동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틈틈이
보면 이제 그 변화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건데, 이런 남성들이 전선을 떠났어요. 기본 이제 10년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원이라도 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당원이 돼서 나오면 이제 사회생활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15년은 있어요. 아주 10년, 15년. 지금 여성들도 북한은 성군정치 지나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뭐 군대를 이제 많이 독려를 했어요. 95년부터. 그 여자들도 많이 가요. 근데 여자들은 시기에 따라 5년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6년 할 때도 있고 7년 할 때도 있는데, 여성들은 안 가도 돼요. 뭐 사정을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보내긴 해도. 근데 남자들은 어디 몸이 그 건강검사해서 떨어지지 않는 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범한 북한 남성들은 10년 동안 그 집단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것도 이 어머니들이 다 한국이랑 똑같아요. 거기도 저기 엄마들이 가서 다 용돈을 붙여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군대 내에서. 용돈을 다 전신안으로 다 보내줘야 돼요. 그 군대에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안 그러면 또 이제 돈을 또 들여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설이 되게 노후해 있잖아요. 북한의 각종 무기나 이런. 그리고 사람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죠. 한국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군대에서는 왜 그 중요하게 그 순서가 있잖아요. 뭘 지켜야 되는 위기 시간에 뭐. 근데 이 병사는 그 순위가 밀리잖아요. 뭐 총이 첫 번째 총 뭐 이렇게 쑥 해서, 그래서 뭐 객관만도 못하다 막 이런 얘기가 옛날에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보직을 맞지 않으면 죽거나 또는 다쳐갖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이렇게 돈을 이게 부모들이 대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제대를 했어요. 이런 보통 남자들, 뭐 간부급이 아닌 보통 남자들은 와서 뭐 하겠어요. 왔는데 배치가 되죠. 노동과에 가서 이제 배치가 되는데, 배치되면 되게 이제 아주 뭐 당원이라도 되면 이제 대학을 갈 기회도 있고 뭐 이런데,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나 기업소 이런 데 배치가 돼요. 가면 근데 공장 기업소가 제대로 작동을 해요? 안 하잖아요. 기업소와 공장이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또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건 뭐 이후에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남성들이 지금 마약 이런 거에 많이 빠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무력화된 원인. 술, 담배, 마약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소비에트 체제 그 몰락했을 때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소비에트 체제 몰락기에 그 영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 할 때 거대한 기업소 있잖아요. 철강이나 소비에트 철강 이런 기업소의 노동자들이 공장이 안 돌아가고 이게 막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공업용 알코올 있죠. 공업용 알코올 마시고 이제 막 그 작업 여기 이렇게 기계 옆에서 자빠져 있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막 찍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했나. 이제 그걸 이제 그때 BBC 다큐멘터리로 나온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80년대에 이제 찍은 것들. 근데 그런 양상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북한에서도.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여성들은 후방에서 이제 전방은 안 돼도 후방은 전투는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착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도 악착 같아질 걸 요구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뭐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동맹, 여성 조직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약자 있잖아요. 뭐 군인 중에서 다친 사람들, 뭐 퇴역군인 가족이나 아니면 고아, 노인들까지 다 여성동맹, 여성조직에서 그들을 돌보는. 우리도 이제 많이 이제 여성들이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노동을 하듯이 북한도 이제 그런 걸 하기 요구를 하고, 또 그걸 또 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활동은 좀 왕성해진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 생각도 빨리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몸을 안 움직이면 사고력도 떨어져요. 창의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계속 갇힌 사회에서 막 갇혀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북한은 이 세대주 사회예요. 세대주는 무슨 사회냐? 이 가정의 남편은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무조건 가서 도장이라도 찍고 그냥 놀아도 직장 가서 놀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관리 대상인 거예요. 세대주인. 그러니까 어디 다른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지금 많이 풀어졌다가 하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나가서 뭐라도 이제 하루 먹을 거를 만들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생존 기술이 막 익숙해지는 거죠. 기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게 이제 확장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그랬어요. 돈의 맛을 알면서 여성 주도의 변화가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맛을 알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이제 뭐 별로 출신 성도 좋지 않고 뭐 그냥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증언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들어보면 내가 이제 장사를 초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수단을 발휘해서 돈을 벌고 뭐 집에 가구가 늘고 뇌물을 주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제 이전보다 좀 덜했다고 하지만 여자에 대한 비하가 이제 이 갓나 이런 게 일상 용어예요. 그냥 아주 젊은 20대 뭐 이런 그 경찰들이 할머니한테도 이 갓나 비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옛날 시골의 그런 그러니까 여성 자체를 이렇게 여성을 존중해주는 이런 게 없었는데 돈을 가지다 보니까 돈이 권력보다 훨씬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제가 출신성도 안 좋고 뭐 남편도 직장도 그렇고 자기도 이 자식들이 별로 이렇게 이 학교 생활도 잘 못했는데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학교 갈 때 각종 이제 이 거둠이라고 해서 걷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에 돈도 펑펑 자기가 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어깨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도 인정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권력의 맛을 돈의 맛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성들이 이 맛을 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남성보다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남성은 상대로 그 의식 변화나 회귀 변화가 더딘 요인은 여전히 이제 이 상대적인 생활 습관 이런 게 쉽게 고쳐지지 않죠.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체제가 강과 군대를 앞세운 가부장적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 시스템에서 남성 중심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북한도 젊은 남성들은 조금씩 그래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 시장화를 이해하는데 어머니의 역할을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북한 체제 정책이었어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집에서 놀면은 이 수동적인 존재가 늘어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정책이었거든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할 때 이때 이제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제 노동자나 아니면 혁명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걸 하다가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약 그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있던 이 시기에 국가적으로 이 성군 정치하고 남성들을 전방에 내보내면서 어머니들에게 요구했던 게 이약한 어머니라는 역할이에요. 이 이약하다는 게 북한에서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약하다 이러면 상당히 이게 이 사전에서 보면 아둥바둥하고 막 그 경쟁심이 하고 막 이런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악착같고 이래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이 단어가 이약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북한은 얼마 전에도 어떤 기자가 여기자가 이제 평양에 저번에 그 촬영 때문에 작년에 작년에 무슨 일 때문에 갔는데 거기 있는 이 간부가 동무 참 이약하다고. 자기는 기분 나빴는데 자기 이제 알았대. 그게 칭찬이었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여성 기자를 이제 칭찬하면서 이약하다고, 동무 이약하다고 이런 거였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김정일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998년에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할 때 어머니 대회를 통해서 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한 건 이약한 어머니들의 덕분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했어요. 어머니들이 그 굶어 죽을 때 자식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약한 어머니, 이약하다는 게 지금도 그래서 계속 이약하다라는 말 뜻 그대로예요. 아등바등하게 악착같이 자기 가족과 그 후방을 지켜내야 되는 역할을 요구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걸 하나 억셉트하고 거기에다가 돈의 맛을 알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욕망이라는 거는 이 눈덩이 같아서 계속 확대가 되거든요. 뭔가를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고 이런 또 욕망이 이렇게 거기에 결합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커진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김정은 정권에는 아예 어머니 대회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날도 제정을 했어요. 김정은은. 그래서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북한 연구 오래 했는데 북한의 보통 남성들은 너무 불쌍해요.
보통 여성보다 더 불쌍해요. 보통 남성들은. 이게 간부나 아니면 이런 사람 아니에요. 보통 남성들은 할 일이 없어, 정말. 자기 존재 가치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북한의 하층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이미 옛날 말이죠. 그냥 집 지키는 멍멍이, 우리 집 멍멍이는 이렇게 얘기해, 우리 집 병풍 이렇게 이제 북한 여성들이 얘기하는 이게 이 어디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집을, 그렇다고 공장이나 뭐 기업소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 집에 앉아 있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 중에 이제 또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불법적으로도 막 여성 일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다른 장사도 막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잘 못하는 보통의 그냥 일반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성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그날 먹을 거를 가져오는 걸 기다리고 뭐 그냥 회사에 가서 그냥 동원 사업, 공장이 안 돌아가면 이게 사회적 동원 사업이 있거든요. 뭐 어디 건설을 잠깐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이렇게 지원하러 간다거나 이러다가 이제 국수 한 그릇 먹고 나오죠. 할 일 없으면.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보통 남성들이 상당히 이제 역할이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가 문제들이 있고, 이 중에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남성들 중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게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또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산 이 마약이라고 하는 빙두, 이 북한산 마약이라는 빙두 혹시 들어보셨나요?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빙두가 이제 얼음이라고 해서 투명한 이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화학품인데 북한에서 이걸 만든 게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이제 빙두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하도 북한에 이걸 많이 했고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심하거든요. 한국의 이제 탈북민 사회에서 그걸 하거나 그 정사를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마약, 킬로폰 이런 것들을 하고 막 거래하면서 하고 또 중국에서도 그걸 또 팔아가지고 또 중국하고도 문제가 더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이 고난행군 시기에 가장 많이 굶어 죽은 계층이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계층이 두 계층인데 하나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첫 번째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과학자들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정말 그냥 체제에서 주는 거 외에는 그냥 자기 연구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네트워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배급이 딱 끊기니까 그냥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게 교사 계층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과학자들 중에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전 세계적으로 천재라고 했던 그 화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월북을 하셨어요. 한국전쟁 때. 그래서 이제 그 비난론 공장이라 북한의 이제 그 함흥 지역에 거대한 이제 섬유 화학 단지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난론이라는 특수 섬유를 만들어내고 이런데 아주 유명한 화학자.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함흥이 화학도시예요. 화학도시. 지금도 이제 거기에 이제 화학이나 이런 이런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때 그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이제 빙두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원료를 쉽게 이걸 만들 수가 있대요. 그 기술만 있으면 그 마약이 이제 화학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그걸 만들면서 그거를 이제 배고프니까 먹고 팔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기계도 되게 쉽대요. 만들기가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좀 약처럼 북한에서 이거 마약이라는 개념에 쓴 거는 김정은이 단속하면서 없고 마약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 같은 비상약이나 아니면 뭐 배고픔을 달래주고 이런 종류도 다양하고 질도 비싼 건 되게 질도 좋대요. 그래서 간부들도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24시간용도 있고 뭐 하루에 하나씩 해서 간료들이 북한의 또 간부들이 힘들어요. 먹고 살기 자기네 단위는 먹고 사는 분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또 이들이. 그러니까 이 빙두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간부들 중에 이럴 정도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질이 안 좋은 빙두를 계속 거래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남성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부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점점 중독이 되면서 배가 고프지가 않대요. 먹고 싶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좀 심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에 대해 민감하게 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하 사건이라고 하죠. 불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 때부터 단속을 했지만 김정은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김정은 시대 이 빙두가 너무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때 그 하층 중하층의 남성들이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막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빠지기 쉬운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이 북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하나 있고 이에 반해 이제 여성들도 빙대에 빠진 여성들 많아요. 처음에 경험을 하다가 그런 이렇게 우리 몰래 하는 다방초처럼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대요. 음성적으로. 그게 이제 물담배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또 그걸 시연하는 걸 딱 직접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젊은 여성들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많이 한다는 그냥 주관적인 거니까. 아니가 대체 얼마인지는 딱 이제 주관적인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대도시 중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경 지역의 대도시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산 이런 데나 해산이나 특히 함흥, 청진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걸로 보여요. 이 증언들을 보면. 근데 이런 게 이제 30년이나 지속되면서 이 북한 여성들이 점점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이 이제 증대하는 거죠. 이 돈을 버는 여성들이 경제권이 당연히 강화되겠죠. 자신이 돈을 버니까 자신이 관리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나 가정에서 발언권이 강화가 되는 거겠죠.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런 가정 내 주도권도 강화되고 이런 흐름들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북한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돈도 벌고 하는데 당신 뭐 하냐고 막 이러고 그럼 그만두라고 이런 것도 뭐 영화로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북한 영화에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이 젊은 층, 30대 이하, 이 최근 탈북민들은 젊은 층들이 많았거든요. 계속 30대 이하들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수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부관계가 좀 의식을 보면 이전보다 다소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있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산은 같이 해야 한다거나 상황에 따라 먼저 귀가한 사람이 가산해야 한다는 의식이 이제 증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러면 쌀독을 쳐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또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 집안일이 좀 도와야 한다는 의식이 확장돼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육아는 여전히 어머니의 몫이에요. 한국은 이제 원책 국가 그래도 이 교육시설이나 뭐 이런 네트워크들 부모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공공 교육 체계가 거의 이제 돈을 어떤 식으로든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타가소 시설 이런 데에서 돈 없으면 거기다 못 보낸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근데 육아는 여전히 어머니의 몫인데 이제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게 있는 게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의 이제 가정법이 1990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가정법 만들어질 때 그 조항들을 보면 이혼 시 양육권 일차는 어머니가 있어요. 이제 가부장제 사회인데 양육권 일차는 어머니가 못하면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육아는 이 여성의 몫이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그 양육권 문제 때문에 계속 많이 호주제 폐지의 주 원인도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책임이 큰 이런 이제 제도가 북한에 있는 거죠. 여전히 육아는 어머니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변화, 북한 사회가 변화됐다라는 걸 또 가장 정확히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통계적인 건 출산율이에요. 이 출산율은 이제 어떤 한 사회의 어떤 사회 변화 중에서도 특히 이 여성의 의식 변화를 보는데 잣대거든요. 출산율 변화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걸 드러낸 지표라고 있었는데 북한이 원래 이 인구 센서스 1994년 인구 센서스 할 때 가임 여성 즉 이 기혼의 가임 여성 15세에서 49세 이 전수조사했을 때 1인당 2.13명이었어요. 이거 뭐죠? 합계 출산율이. 근데 2008년에 인구 센서스 북한 했을 때는 2.01명이었거든요. 근데 2014년에 그 유엔 인구기금이랑 10만 명인가 표본조사 한 결과가 2014년, 15년에 공개됐죠. 16년에 공개됐는데 그 결과가 1.89명이었는데 이거는 이미 기혼한 15세에서 49세까지를 합계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 명 정도밖에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도 그랬잖아요. 그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다가 이제 80년대에 이 성장률이 늘어나면서 물론 이제 중국은 정책적으로도 이 한 명밖에 못 올리게 인구 정책을 하긴 했지만 전세적으로 이제 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그 경제 활동이 늘어지면서 이제 이 자율적인 출산 통제를 하거든요, 여성들이. 이때 그 여성들이 이제 출산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0년간 북한 사회에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좀 가속화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예측치보다, 자연 예측치보다 훨씬 가속화되는데 이게 이제 여성들의 출산 의지가 상당히 낮아진 측면인데 그 성격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출산율 저하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하의 요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2000년대까지는 출산율 저하 요인이 이제 식량난 문제였어요. 먹여 살려야 돼. 그 다음에 경제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 출산을 억제했거든요. 근데 특히 2010년 이후로 딱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는 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출산 기피 현상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그때 이제 유엔 인구기금의 조사 결과 2014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누가 그 저출산 의지가 강한가 보면 도시 고학력자 고소득 가구 출신의 여성들 이들이 이제 저출산 경향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들이 기본적으로 한두 명 정도만 낳아서 잘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이상적인 자녀 수는 많아야 2명 정도고 이렇게 잘 키워야 된다. 적게 나서 잘 키워야 된다.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이제 그게 이제 교육하고 긴밀하게 관련돼 있죠. 교육열이 상당히 급등한 것도 자식을 한두 명만 낳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북한에서 젊은 층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군대에 남성들은 많이 가 있죠. 근데 군대 안 가고 또는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안 다녀요. 직장 가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른 뭐 엄마를 도우거나 누굴 도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면은 이제 장사를 배우고 일찍 이런 애들은 좀 똘똘한 애들이고 그렇지 않고는 이제 간의 작업반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도 돈도 얼마도 안 되니까 그냥 노는 애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업자들인 거죠. 실질적인 실업자들. 그래서 젊은 층들 중에 많이 온 애들 보면 집에서 일을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뭔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돈을 버느니 그냥 집에 있으라고 이제 엄마가 애들을 일을 안 시켰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이 이제 대신 버니까 너는 그냥 집에서 뭐 하거나 그 돈 벌러 힘들게 나가지 말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래서 애들이 좀 젊은 애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달라요. 그래서 북한의 젊은 애들은 요즘 젊은 층들 보면 한국 사람하고 딱 구별이 안 돼요. 옛날에는 구별이 됐거든요. 구별이 된 것도 2010년대까지는 그래도 좀 구별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세련된 애들도 많고 이미 거기에서 이제 잘 살았던 애들이 많고 또 이런 또 유행의 코드 이런 것도 이미 공유돼서 오고 뭐 사투리까지도 다 고쳐서 오는 애들도 있고 와서 바로 사투리를 고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거의 그리고 이제 애들이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 북한 젊은 층은 좀 여기 한국을 거쳐서 좀 더 선진국에 가고 싶어 하는, 미국을 가고 싶거나 이런 욕구도 상당히 크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게 이제 한국도 한때 이런 데 있었는데 남성들보다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서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의식이 상당히 커요. 증대될 수 있어. 원래 이제 북한은 한국보다 이제 남녀차별 선호도 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이 특히 딸을 선호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남성들보다 젊은 층 사이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 말이죠. 이 북한의 장사하는 사람,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남편은 불편, 아들은 맹장, 딸은 심장 이런 얘기를 그냥 북한 사람은 다 그냥 남편은 그냥 불편한 존재,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 아닌데 아들은
뭐 내 몸에 있었지만 뛰어나면 아프지만 그래도 죽는 정도는 아니에요. 죽을 정도는 아닌데 딸은 심장에 딸이 없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에 이제 딸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없으면 뭐 집에 놀더라도 가사라도 도와주고 아니면 이제 같이 장사를 나간다거나 뭐 생활에 기여를 딸은 하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을 넘게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아들은 기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계속 죽게 하지 않으려면 다치지 않으려면 뭔가를 계속 대줘야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뭐 그런 성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장성이 강한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구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이 민감하죠. 가족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남성은 제대 후에도 이 국가나 기관에 일이 없어도 출장을 해야 하는 등 관리를 받는 대상이에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국가의 통제나 감시로부터 좀 다소 자유롭죠. 남성보다 여성이.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들보다 딸이 그래서 어머니의 좀 좋은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여아 선호 이런 것도 여성들 사이에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변화지 좀 혼인신고 기피하고 이혼 양상인데요. 이 북한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랑과 결혼의 타산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사회에서 특히 젊은 커플, 그 다음에 재혼 가정은 혼인신고를 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이제 왜 혼인신고를 안 하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북한의 가정은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하나의 세포예요. 거대한 국가가 거대한 가정이고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 인민이 이제 자식들인 거죠. 그 대가정 내에서 그 세포로서 가족이 있는 거예요. 집안 거기. 그 직접적인 그 가족이 그러니까 행정의 말단을 보면 돼요. 북한에 이제 행정기구상의 말단 인민반이라고 있어요. 인민반. 우리 동사무소 동의 그 아래 단인데 이 인민반이 말단 행정기구인데 이 인민반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 30세대 이하, 30세대 이상. 그러니까 이 세대가 30가구죠. 30가구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가구가 왜 그렇게 묶이게 되냐면 개인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나 아니면 보통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이에요. 개인. 기본적으로 관리 대상이. 국민이고 그래서 이 개인 번호나 뭐 사회복지보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관리가 기본인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제 집단 관리 체제이기 때문에 그 세포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 각종 이제 국가 요구와 관리가 많죠. 특히 이제 이 국가가 어려울수록 각종 이제 뭐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뭐 애국민을 내라거나 아니면 각종 그 동원을 한다거나 이런 게 다 가족 단위로 내려가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국가의 통제 속에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고위직들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북한 체제를 전반적으로 다 이게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고위직들이 증언이나 이런 것과 같이 보면은 이미 이제 북한이 배급제를 다시 이제 이 시장 경제를 폐지하고 배급제를 다시 하려고 이제 할 때 이럴 때가 이제 2000년대 말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2009년부터 배급제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이후부터 이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북한 체제 정권은 기본적으로 강박관념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된다, 이 국가를. 이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돼. 이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강박관념이 되게 상당히 커요. 그 체제의 특징이. 근데 그래서 이 김정은이 그때 제가 이제 이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의 그 절실함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급하다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일이 원래 그 사실 수령이 원래 가장 중요한 일을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디나 전통적으로 이 구성원을 지키고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지키는 건 뭐 어떤 안보적인 것도 있지만 가부장 생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상당히 급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이 상황에서
각종 이제 각 가구에게 이 부족한 부분을 전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애국미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각종 이제 이 국가에 어떤 돈을 요구한다거나. 우리 80년대까지 계속 국가를 위해서 뭘 많이 냈거든요, 우리도. 무슨 일만 있으면 맨날 돈을 걷어서 맨날 우리 동장에 와서 돈 걷으러 다니고 뭐 이런 것처럼 특히 학교에 다니면 그렇고 이런 것처럼 북한이 계속 그런 이 행정 단위로서의 가족을 요구하다 보니 그게 싫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축으로는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였냐면 배급을 줘야 되는데 지금도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 공무원까지는 교사나 이런 국가 일을 하는 중심부까지는 이 배급표를 나눠줘요. 근데 배급이 실제 안 되고 표는 나눠줘요. 언젠간 주겠다고. 표만 나눠줘서 이제 나중에 버리고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가족 단위로 이 배급이 관리가 돼요. 가족 단위로 되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면 배급도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단위에서도 그 혼인신고를 독려하지 않았대요. 뻔히 알면서도. 뻔히 그냥 다 동거하면서 이제 특히 국경 지역은 다 그렇게 사는 걸 알았대요. 자기도 이제 그때 그 고위직 간부가 그러더라고요. 알았는데 위에서 그거를 이렇게 혼인신고하라고 독려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북한 같은 체제에서 어떻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저렇게 사나 싶잖아요. 근데 그게 이 국가도 부담인 거예요. 그들 또 가족을 관리하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규율이 느슨한 국경 지역 중심으로는 그게 아주 일반화돼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이런 것들. 헤어지기도 쉽고.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도 재판 이혼이거든요. 이혼하려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해서 빨리 이혼하려고 하면 또 뇌물도 줘야 돼요. 이혼도 2번 하면 벌금도 내요. 2번, 3번 했다 벌금 막 높아져요. 막 가중이 돼요. 막. 왜냐면 이 국가 체제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혼이 이 재판 이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 여성들의 경우는 특히 더 혼인신고를 기피하고 뭐 임반장이 오건 여성 동맹 위원장 여맹위원장이 오건 간에 주로 요구하는 건 여성한테 요구를 해요. 뭔가를 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이런 이 재판 이혼 제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혼율 추세가 계속 통계적으로 계속 높아졌어요. 이혼율이 북한 사회에서. 근데 북한 사회에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이혼이라는 양상이 어떻게 변했나 쭉 보니까 이 북한 사회에서 이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참고 살지 않겠다는 일종의 독립선언입니다. 이제 생계 그 자체가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생계가 이제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촉매제 역할을 하죠. 촉매 역할을 하고 이건 다른 데도 한국도 그랬고 한국도 7, 80년대 많이 그리고 지금도 한국도 공식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이 중하층 쪽에서 이혼이 상층보다 많잖아요. 그들이 같이 살건 아니면 실제로 이혼해서 살건 실제로 이혼 안 해요. 상류층들은. 그거로 인한 그 사회적 파장 때문에 이혼 안 하죠. 그거는 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따로 살아도 이혼이라는 제도에서는 그냥 결혼 제도는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층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득도 되지 않을 뿐더러 결혼으로 인한 이제 요구가 이런 부담이 계속 증대하면 이제 이혼율이 증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상이냐면 우리나라의 하층민들의 이혼 양상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그동안 이 북한의 그 90년대까지 가정폭력이 되게 심했어요. 여성들이 장사로 나가게, 지금도 북한에 가정폭력 많은데, 이전에는 막 가정폭력의 수준이 그냥 막 쌀 찢는 거, 이제 방망이 같은 걸로 막 허리 내리쳐가지고 막 허리 끊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줄은 이제 원래 그 저발전 사회에서 좀 야만적이잖아요, 폭력이. 야만적인 폭력들이 이렇게 가정 내에서 많이 벌어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폭력. 그 남자들이 주로 술을 많이 먹거든요. 북한 사람들, 남자들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술을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건데, 이전에는 그냥 남자들이 그래도 세대 주고 막 이랬는데, 이젠 여자들이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폭력을 계속하고, 거기다가 또 뭐 폭력하고 또 바람까지 피고 뭐 이러면 이제는 더 못 참겠다는 게 계속 쌓이는 거죠.
내가 이제 돈까지 벌어오는데 너 먹여 살리는데 너 용돈까지도 주거든요. 아내들이 웬만하면은 남자들 기죽지 말고 사회생활 하라고 용돈까지 주고 이러는데 남자들이 그때 계속 폭력을 해봐요. 이제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발하는 양상. 그래서 그 구체적인 폭력이 있으면 좀 재판을 판사들이 쉽게 좀 이전보다는 이혼도 해주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능력한 남편의 폭력의 외도까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이게 이제 딱 우리나라 90년대까지도 이랬어요. 90년대까지도 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친한 분이 중학교 선생이었는데 딱 그 달동네 있잖아요. 뭐 달동네에 가면은 학교에 맨날 그 애보로 이제 엄마가 화장 진하게 하고 이런 데 보면 이제 알코올리커인 실업자 아버지. 이 아버지가 보통 이제 엄마 때리고 싸우고 이래서 그 엄마가 집 나가고 그리고 뭐 애는 관리 안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보면 다 원인은 이제 참다가 보통 이제 막 술 먹고 때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집을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하층민들 많이 그랬었거든요. 한국 90년대까지 많이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거 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못 참겠다는 거 집을 나가고 그냥 이혼을 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북한에서도 좀 상당히 컸고 중요한 변화는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이혼했다 이러면 같은 동네에서 못 살았어요. 특히 여자는 한 동네에서 사는 거는 왜냐하면 이 한 동네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사는 거는 거의 좀 터부시됐거든요. 이혼 자체가 터부시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같은 동네에서 각자 살아도 뭐 이혼할 수도 있지. 저렇게 뭐 많이 힘들게 하고 저런 남자랑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좀 같은 동네 살아도 별 문제를 안 삼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 삼는 이렇게 좀 이게 있고 또 이제 특히 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매 맞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건 상당히 공감대가 확산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혼을 고려해도 역시 남자나 여자가 돈을 잘 벌면 안 하려고 하죠. 상대편에서. 북한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 이혼도 역시. 그래서 상당히 좀 사랑과 경제 타산이 발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막 이러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머리가 원래 또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도 그래요.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제가 보니까 이게 사고가 빨라요. 되게 판단력이나 또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르게 되는 거죠. 원래 좀 우리가 좋게 얘기하는 목가적인 삶,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뭐 그 농촌 사람들의 순박함, 우리 어릴 적에는 순박하게 살았다. 잘 보면요,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 내면을 잘 보세요. 그렇게 살면 사고가 느슨해요. 그러니까 편하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편하게 살겠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근데 나는 하루에 2끼 먹고 싶고, 3끼 먹고 싶고, 간식까지 먹고 싶어. 그럼 빨리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살 길을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제 사고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류의 지능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발전을 하려고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반드시 자기 행복이냐 아니냐는 그거는 각자 선택의 문제니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은 좀 초점을 이렇게 좀 북한 사람들의 특히 젊은 세대들의 변화 중심으로 가정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